네, 먼저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6%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증권가 전망치 평균은 매출 75조 3천여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6조 2,700여억 원이었는데 조금 전에 발표된 2분기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낮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반도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관세 부담, 또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등이 겹쳐서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25% 상호 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은 8월부터라고 밝혀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깃이었습니다. SNS에 가장 먼저 두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만약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나란히 공개한 일본 서한도 수신인만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을 뿐 관세율과 부과 시점 등 내용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까지 남은 3주 동안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로 관세를 피하거나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철폐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These new rates that will be provided in this correspondence to these foreign leaders will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서한 공개 이후 태국과 남아공 등 총 14개 나라에 보내는 서한을 SNS에 줄줄이 공개했습니다. 25% 관세율이 최저로 최대 40%까지 통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관세 유예를 연장하면서 더 적극적인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도 곧바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0여일의 협상 시간을 벌게 됐지만 상호 관세는 물론 품목별 관세 이견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본격적인 막판 협상에 돌입한 겁니다. 20여일의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상호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강조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어떤 그 산업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좀 중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이슈를 관세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두 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하나는 통상 협의고 또 하나는 또 안보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자 대규모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를 첫 번째 관세 통보 대상국으로 선택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공장 건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상호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현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했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들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축인 브릭스 국가들의 추가로 10%의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역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미룬 건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증시 급락이나 폭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at, this sort of approach to the tariffs that Trump has taken can be used as a negotiating tactic. You wouldn't actually want to see them implemented because of the costs that would then be passed on to consumers. 뉴욕 유가도 관세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시장의 원유 수출 가격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에 더 주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생산성, 공장 건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상호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현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와 관세율 통보를 동시에 추진한 건 타코, 즉 결정적인 순간마다 언제나 물러선다는 월가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은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해왔다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입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입니다. 네, 내일 구속심사를 앞두고 특검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내일 심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설명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를 중요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으로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등을 통해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했다는 내용인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부분을 3페이지를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또 관련자들이 그 권위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진술 변화를 어떤 식으로 입증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사례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오다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빠진 뒤부터 진술을 바꾼 경우인데요. 비화폰 통신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면서 통신기록 삭제, 체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 시작한 거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런 정황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강 전 실장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온 뒤부터 검찰 특수본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와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거나 검사의 질문을 중단하기를 반복했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대비해서 외환죄 수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내란 혐의 외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죄명과 관계없이 혐의가 입증되려면 안보 라인의 어느 단계까지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이들에게 포상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다 합참과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 나면 이 같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자들의 신병도 줄줄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강희구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박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은 체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지목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한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로 범행의 중대성을 꼽았는데요. 이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특검도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신병 확보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네, 한편 최상병 특검은 어젯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죠. 네, 김 전 사령관은 어젯밤 10시 40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출석해 12시간 넘게 조사와 조서 열람을 진행한 겁니다. 특검은 오전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을 참고인 지위로, 오후엔 VIP 경로설과 관련해 피의자의 지위로 각각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곧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계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삼부토건 경영진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함께 명시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정창래 전 대표를 오는 9일 대주주인 이일준 현 회장을 10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주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 경영을 주도했고, 이 회장은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주가 조작 소재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하고 삼부토건과 업무 협약을 맺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그 밖에 다른 사건들에 관하여도 압수물 분석, 계좌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소환을 통해 당시 상황 재구성을 마치면 특검 칼끝은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유죄를 확정받은 인물이자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단체 대화방에 3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특검은 도이치 3부 사건과 한 묶음으로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우리기술의 시세 조종에도 가담했고, 여기에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의혹인데,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게 돼 특검은 이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차례로 김 여사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서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 정책위의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 하는 색깔을 맞춰서 옷을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지난 대선 공통공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요구로 처리가 무산됐던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충분한 협의도 없이 또 독주에 나섰다고 항의하며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차라리 협치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민주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아놓고선 협치를 입에 올리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소위 안 들어오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무슨 협의를 해요? 여야 대치가 격렬해지는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법안부터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냐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인사청문 정국과 입법 충돌이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냉랭한 정국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가졌습니다.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25% 상호 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를 했죠. 관세 부과 시점을 8월부터라고 밝혀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였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접견을 가지고 관세 협상을 논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안보실과 외교부, 기재부 등이 참석을 해서 관세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첫 발을 떼기도 전부터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건데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지 닷새 만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중도 수도권 청년을 포용하기 위한 진짜 혁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지 30분도 안 돼 일어난 일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2명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 요구를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핵심 지위에 있었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에둘러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 의원 측은 또 혁신위원 명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 등 30, 40대 수도권 낙선자들이 주축이 된 천목회 회원을 명단에 올렸지만 지도부 반대로 불발됐다는 겁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의원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한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뜸이라도 있었다면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각에선 구주류 세력이 혁신위까지 손을 뻗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당 내에선 책임감 없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란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두고 애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도부는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 등 수습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위발 쇄신 동력이 상당 부분 힘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행령 개정안 7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특사 파견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내정했습니다. 정부 간 소통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세와 방위비 등 현안 해결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미 특사단의 일원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르면 이달한 파견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특사 가운데 한 명으로 내정된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여권 핵심 관계자가 자신을 찾아와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사직을 부탁하자 이를 수락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엔 김 전 위원장을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친분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역시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미 특사단을 이끌 단장으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현주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의 1차적 목적은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지만 관세와 방위비 등 미국과의 현안 해결도 이른바 미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특사단을 파견한다면 당연히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당국자 간 공식 채널 외에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거란 의미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외에도 일본과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14개국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특사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감한 외교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하는 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며 최종 특사 명단은 일주일쯤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빈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글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실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4개국 특사단 파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모 면에서 예년보다 파견 국가를 늘린 겁니다. 일단 이 특사단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친서를 이제 각국 정재계 고위층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 철학과 외교 방향을 좀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이제 10개국 정도를 검토를 하다가 이제 14개국으로 늘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불법 비상계엄의 여파로 사실 외교 자체가 중단되었었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노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빠르게 국가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리고 그리고 여러 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협력관계 역시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그 신호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G7도 다녀오셨지만 대한민국이 정상화됐고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사 명단도 지금 조율 단계는 있는데 일단 미국 특사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의 인맥이 상당히 두텁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원체 미국 조야의 그 인맥도 두텁고요. 네. 그다음에 16년 11월 트럼프 행정 1기였죠. 그때도 그 초청으로 미국에 비밀리에 방문도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한다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인정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특히 어제 밤 사이에 또 상호 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한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아마 모시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협상단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사단이 좀 현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는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실무지는 아니니까요. 그 괜히 디테일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제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의견을 조합하는데 마사지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 가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터운 인맥을 통해서 공화당 내지 아니면은 기회가 된다면은 백악관에 있는 인맥들과도 만나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지는 잘해보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도 청년 정책과 제도를 관할하는 청년 담당관을 신설을 했고요. 공개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도 앞서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서관을 맡았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직책이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네,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던 비서관직이기도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제 네. 5급 행정관으로 또 선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뭐 주요하게 맡아야 되는 업무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한 어떤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조율을 하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이 직책 자체를 폐지를 했었고 네. 대통령실에 따로 이 청년 관련해서 뭐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 실무진이 뭐 의견 건의하는 것 정도 외에는 뭐 대통령실에 구체적인 직책을 두고 업무를 맡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처의 뭐 청년 담당관 이 같은 성격의 어떤 청년 보좌역들을 뽑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일단 눈여겨볼 부분은 뭐 학력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도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는 거고, 네. 공정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에 경기도지사를 하셨던 시절에 이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을 일절 보지 않고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제안 이것을 가지고 선발을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이때 되셨던 분이 지금 모경종 의원, 이 당시에 이제 경기도 청년비서관이었고, 이번에도 이제 이런 오디션 방식을 통해서 일종의 제안을 받고 이 제안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청년 담당관 공개 채용 과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무궁무진할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그 청년들에 대한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조간신문에 그 재밌는 컬럼이 하나 나왔었어요. 뭐냐면 서울 대학생 대상으로 한 1,000명 정도 넘는 대학생 대상으로 지난 5월에 했던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성향 분석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어떤 국정 과제가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44.7%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 중요성이 낮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뭐 저도 찬성은 했지만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예견되어 있죠. 게다가 4.5일제 얘기하고 있죠. 네. 이런 전반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대안과 그런 제도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는데 문체부와 국토부 장관 인사는 늦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고심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예술인들을 만나셨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현장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 콘텐츠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풍부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 자체를 개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완성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이 중차대한 자리거든요. 문체부 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K 콘텐츠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현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동안의 어떤 여러 정책과 관련한 정부 부처처럼 관료 출신을 쓰기도 애매하고 네. 혹은 정치인 출신을 무조건 쓰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장을 알면서도 정책적인 뭐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열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여러모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국토부 장관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워낙에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 하나하나는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국토부 장관을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부동산 문제는 지금 뭐 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이 장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시장이 소위 말하는 불장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6% 그 캡을 씌우면서 약간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그게 풍선 효과로 어떻게 이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가을쯤 되면은 3, 4분기 정도 되면은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나올 텐데 지금 당장 내용을 보면은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하나의 맛보기다. 네. 더더욱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은 이 시장주의에서 반하는 그런 정책을 냈을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시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고 해도 굉장히 절묘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는 인사가 이 정부에 있을지 아니면 이 정부가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는 어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책임 총리가 되겠다.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 자신이 참모라는 말을 또 다시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좀 발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과의 어떤 신임 관계가 굉장히 두텁다고 알려져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렇게 새롭게 초대 총리로 김민석 총리를 임명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굉장히 두터운 유대 관계가 있고 또 동시에 이 엄중한 시기에 사실은 정부가 들어섰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총리로서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두텁은 상황 속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참모라는 이 단어를 강조했다라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나 야망에 근거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몸 다 바치겠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걸 발판으로 뭐 다음 지방선거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지만 그때 김민석 총리가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총리가 공직 인생의 마지막이라고도 생각하면서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만큼 네. 여러 가지 우려, 기대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참모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거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해놓고 마지막인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과연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작하는 과정이 매우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청문회에서 뭐 여당은 다 해명됐다고 하지만 사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해명되지 못한 게 많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총리가 과연 총리로서 자질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본인이 더더욱 일로서 뭔가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 총리이고 대통령이 있는 이 제도 하에서 대통령과 발을 잘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뭐 그 어떤 총리도 과거에서 다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로선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고 네. 다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너무 불완전했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지금 뭐 참모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주례회동에서 주례보고회동이라고 보고라는 단어를 또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가 너무 수직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수직적이다라고만 지금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례 보고 회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께 뭐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취지가 들어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 자체를 좀 더 분명하게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수직적인 관계이니 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과 이 총리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 출범 초기이니만큼 이 총리가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뭐 의지를 계속 강조하는 게 저는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결과와 과정으로 또 돌파하면 될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어제 전격 사퇴를 했고요.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안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수선하죠. 매우 어수선하고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내놓은 게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어요, 어젠다가. 하나는 이 혁신이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 어떻게 치를 거냐, 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 그중에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 사실 지도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이것이 좌초되면서 혁신이가 다시 출범하기도 쉬워 보이지가 않고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나가버리는 과정에서 누가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원했던 특히 정권을 주겠다고 믿고 맡았던 혁신위원장에서 인선과 내용에 있어서 본인한테 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는 혁신위원장을 더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메스를 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언을. 네. 근데 그 메스를 소위 말해서 칼을 뽑았는데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아마 그래서 지금 당대표에 나가는 것에 이제 명분을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철수가 또 철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찌 보면 철수한 것 중에서 가장 명분 있는 철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이 위원장도 추천을 했었는데 비대위가 박은식 전 비대위원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이렇게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둘은 전화를 받고 네. 당연히 혁신위원장이 내정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같이 하자고 했으니 정권을 쥐어준 사람이 같이 하자고 했으니 당연히 거의 포함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 두 명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고 이건 의도적으로 혁신위가 아닌 네. 지도부에서 뺐다고밖에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도를 통해서 아신 거군요. 보도를 통해서 네. 알았고 또 추론할 수밖에 없고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의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고 특히 천목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16일이었죠. 저희가 반성문 총선 이후에 반성문을 냈잖아요. 당내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을 많아요. 그 당시 용산도 굉장히 불편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쟤네들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지도부가 친윤 일색 지도부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처음부터 전권을 주지 못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에게 전권을 준다라고 해서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초반 단계부터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본인을 패싱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거나 혹은 특정인 두 명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제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혁신을 할 수 있는 배경인가, 그러니까 그런 토양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이거는 시간이 더 지난다고 안철수 의원의 협조적인 상황이 아니라 애초부터 안철수 의원을 좀 허수아비로 앉혀두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도를 좀 빠르게 파악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 이런 급작스러운 결정을 한 것은 좀 비판받을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이제 본인이 혁신위를 초반에 꾸려가는 상황부터 좌초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털고 나오는 것도 본인에겐 방법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문제는 이 안철수 의원의 이런 행동을 두고 이것이 혁신위 과정에서 좌초된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애초부터 혁신위를 맡겠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가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당대회 용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안철수 의원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얘기했던 그 두 명의 인적 쇄신, 저희가 이제 쌍권이라고 추론하지만 지금도 본인은 그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것도 잘못 맥을 짚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은 딴 데 있거든요. 그분들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 돼야지만 이 당이 새롭게 변하는데 그 쌍권이라는 두 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면은 나머지는 그냥 살려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혁신마저도 네. 그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그 혁신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당원들과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기존의 영남 지역, 우리를 지지해줬던 거기서도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 우리가 당의 현상을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밖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너무나도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당대회를 치른들 무엇이 우리가 혁신할 수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는 과연 치를 수 있을까 제대로? 그런 걱정은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혁신의 리더라고 할까요? 어떻게 당내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번에 안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철수하는 그 소위 말하는 명분이 어느 정도 섰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당대표에 도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내야 국민의힘 내에서 당원들의 지지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자니 이 당의 지지층들이 떠나갈 것 같고 지지층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내자니 국민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계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관된 기조로 내면 될 일인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 메시지를 낸다고 그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이른바 친윤들이 저는 지지 철회를 했을 걸로 보거든요. 네. 결국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까지 맡게 됐던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결국 대선 경선에 패배하고 나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친윤 의원들이 약간 낙점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금 제 발로 박차고 나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쇄신과 혁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당의 구성을 보거나 아니면 당내 뭐 주류 의원들의 뭐 세력을 보거나 당원들의 주류 핵심 지지층들의 정서를 봤을 때 과연 이런 개혁과 쇄신의 메시지가 통할 수 있을 건지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의 토양 자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앞서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여론조사 설문조사죠. 서울대에서 했었던. 그중에 상당 20대가 보수 아니면 이 진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중에 그 탄핵 반대 집회 나간 사람 몇 명이 되냐 물어봤더니 1.4%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갔던 의원들은 수십 명이죠.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박성민 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자면은 네. 우리 지지층들, 우리를 지지하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혁과 혁신, 인적 청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만으로도 제대로 된 메시지만으로도 상당히 호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은 그걸 지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이 바뀌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 메시지마저도 못 내고 있는 당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낸다면 저는 호응은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혁신 전당대회로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당대표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의중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나갈 생각이 있는데 네. 주위에서 나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거고.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게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이미 벌써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화들이 막 와요. 지지해달라고. 그런 걸 보면은 이미 벌써 출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조경태 위원도 나간다고 그러고 네. 뭐 몇몇이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염이 날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경남 밀양은 39.2도로 하루 만에 전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에 들어누워 파도를 맞습니다. 몸 전체를 담가 머리만 내놓고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가마솥 더위를 날리기엔 시원한 바다가 제격입니다. 하지만 낮 더위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강릉에는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방학 기온가 32도 정도 되니까 에어컨 안 켜면 잠을 못 자지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더 덥고 더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도심으로 나서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마저 열기가 가득해 마치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걸을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더운 것 같고 에어컨 실외기 앞이랑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데프리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느낌.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열하루째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양산 기온도 37도를 웃돌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 영덕에서는 40대 등산객이 숨지는 등 온열 질환도 잇따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바깥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누적 환자가 83%나 급증했고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돌뿌리 가득한 산속에서 들것을 들고 다급히 내려옵니다. 구조된 50대 등산객은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발견 당시 고막 측정계로 잰 체온이 40.5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에서 59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응급실 517곳에서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875명,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3.2% 폭증했고 온열 질환 추정 사망은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일찍 시작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이 재앙이 된 겁니다. 온열 질환은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54.6%가 열 탈진이었고 열사병 20.1%, 열경련 13.7% 등이었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취약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떼약볕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잠자리도 쾌적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렇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폐지를 수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은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어제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동행해봤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 이른 아침부터 낡은 손수레가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 걷어서 실에다 갖다 주고. 매일 같은 시간 수레를 가득 채워 나타나는 70대 할아버지는 이곳의 단골입니다. 목장갑을 벗은 손에는 수년간 폐지를 주워 나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납작이. 손톱이 둥글었던 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예. 무더운 여름, 손수레를 끌고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늘을 찾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이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움이 많은 거죠. 햇볕에 달궈진 도로 위를 걷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수레 손잡이는 뜨겁게 달궈져 맨손으로는 잡기도 어렵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1시간 동안 폐지를 수거해 보았습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폐지를 가득 싣자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요. 수레를 끌면서 조금씩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1시간을 더 돌며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저울에 올려보니 150kg 정도. 손에 쥔 돈은 10,000원 남짓이었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먹는 목화빵 1개와 우유 1팩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또다시 땡볕에 나서야 합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경보. 예년보다 길어진 여름에 발길이 무겁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제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있는 빈집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8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집안이 온통 새빨간 불길로 가득합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에는 벽돌로 된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막 펑펑 막 터지니까 무섭죠. 막 가스 같은 게 막 펑펑 막 터져 가까이 가지 못하겠더라고. 다행히 집이 비어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화물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 9시 15분쯤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는 마트 인근에 있는 가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도로에서 8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올라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배관이 파손돼 한때 가스가 차단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하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천 간석동에서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돼 군과 경찰이 긴급 수색을 벌였습니다. 메일 발신자는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는데 메일에는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 경찰차가 배치됐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군에 더해 수색견까지 캠퍼스 곳곳을 살펴봅니다.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긴급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여대 두 곳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온 건 지난 4일 밤입니다. 메일 작성자는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일에는 대학 한 곳에 10kg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고 3시 34분에 터져 많은 여성을 죽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전송된 메일에는 모두 소리 없는 목소리의 힘을 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IP 추적 등 신원을 측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특공대,
군 등 수백 명의 공권력이 투입된 만큼 협박 혐의에 더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과 현지 시간 7일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과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측은 우선 이 자리에서 관세 등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해 두 나라가 동맹 정신의 기초에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측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발송됐지만 실제 부과 시점인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측은 한미 두 나라가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측은 또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동맹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현안과 한미동맹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통상 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오늘 오후 이 현안을 둘러싼 관계부처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정책실장 주재로 경제성장 수석과 안보실, 외교부와 기재부 등이 참석해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압수물 분석과 함께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 소환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관련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전현직 경영진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전 대표는 내일, 이일준 회장은 모레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이은건 전 대표를 포함해서 특검 측이 소환 사실을 밝힌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삼부토건 주가 급등과 이후에 벌어진 부당 이득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입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이 폴란드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과 이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시작된 만큼 당시 MOU를 맺은 유라시아 경제인 연합회 임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인물들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질 거로 전망됩니다. 네, 삼부토건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움직임도 있습니까? 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돼야 할 거로 보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발단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이었다면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시작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의 내일 3부 체크 메시지인데요. 금융당국 조사에선 계좌 등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김 여사와 이 씨는 당시 고발 대상에서 빠졌었죠. 삼부토건과 이 씨의 관련성을 찾는 데는 조성옥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 여사 변호인은 YTN과 통화에서 김 여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특검팀은 어제 브리핑에서 알려진 삼부토건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외 다른 수사에 대해서도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명태균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또 이종호 씨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이 가담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계좌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우리기술 시세조정 의혹도 살피고 있습니다. 특검은 부당 이득 규모가 50억 이상이어야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게 돼 이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될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내일 오후에 심사가 열리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는 겁니까? 이르면 9일 밤에서 10일 새벽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는데도 이제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3월에 풀려난 뒤에 4개월 만에 재구속의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엔 40분 넘게 직접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그렇죠.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본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를 판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은 분명하고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치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열리는 자리이니만큼 직접 출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전에 이 내란죄로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도 직접 출석을 하였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이 구속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기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와 사유들은 이미 내란죄에서 다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구속만을 위해서 짜 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심사를 진행할 남세진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는데 법 쪽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깐깐하게 구속 사유를 심사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제 4명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배당에 따라서 사건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구속이 될지 말지는 결국 범죄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전에 남세진 부장판사가 내렸던 결론을 좀 보자면요. 20억 원대 공급 유용 혐의로서 재판을 받았던 BH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면서 건물 진입을 무리하게 시도했던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에 반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어떤 금품을 받았던 현직 경찰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구속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판단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예상 방어 논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도망의 위험까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의 가장 큰 방어 논리는 뭐가 될까요?
이미 구속이 취소가 되었었다는 부분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무리한 수사라던가 형식적인 요건의 흠결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기소가 되었지만 구속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거든요. 물론 당시 구속 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라던가 구속 기간을 기산하는 이 기산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시 한번 이미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른 법적인 논리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특검 측의 방어 논리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름 도주의 우려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지금 진행되는 사법 절차마다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론, 사법부의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지금 이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것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다라고 보고 있어서 양측이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놓고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혐의 중에 무엇 하나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저지를 하였다. 그 가운데 경호처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한다거나 권한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이 이 혐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전에 헌법재판에서는 과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가에 집중을 했다면 특검 측에서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다 소집 통보를 받지 않은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부에게만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이 해제 결의라던가 이 과정에서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부분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점을 좀 주목할 만하고요. 추가로 특검에서 확인한 혐의 같은 것이 이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대외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 어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부분 역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런 혐의점들을 좀 크게 제시하고 있고 이미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특검 측은 좀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혐의들에 보면 이번에 조사받았던 인물들 가운데는 공범으로 적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한 전 총리 역시 수사에 영향을 받겠군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초에는요, 특히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면 특검 측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가 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일부만 소집이 되었다는 그 사정, 그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검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건 어떤 국가상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문서에 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갖춰지지 못했고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사후에 충족하기 위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도 서명을 했다가 이후에 이것이 문제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이 서명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특검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있는데 네. 이것이 일종의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고 어떤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 파쇄한 혐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현재는 적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던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한덕수 전 총리에도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지금 이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참고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성훈 전 차장 그리고 강희구 전 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런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술술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영장 발부가 필요한 그 사유 가운데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해당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그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성훈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 영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을 법원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처럼 조금씩 진술들이 바뀌고 있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수사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추가적으로 물증이 확보된다거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일부 진술이 변경이 된다거나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진술이 변했다는 것만으로 변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바로 연관이 되긴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다른 물증들과 이것이 함께 어떤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특검 측에서는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제 관계자들의 진술이 과거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내란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진술들이 특검 국면에서는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앞으로 수사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특검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150일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150일이면 충분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참고인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특히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 세 특검이 모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다,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거든요. 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내란 특검을 이끌고 있는 조은석 특검의 어떤 수사 스타일과도 이런 부분이 맞닿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수사 방식, 그 기법으로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뭐 참고인들이라던가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진행할 가능성도 접쳐졌지만 오히려 그 역순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다수의 참고인들이라던가 다른 피의자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이 이루어지고 영장도 청구되고 있는 점을 보면 네. 신속하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 쓰고 이재명 셀프 사면 TF라고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TF는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화형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입니다. 집권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장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입니다. TF는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이화영을 비롯하여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을 구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의심 많은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서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찔리니까 발끈한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TF는 한술 더 떠서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상윤 회장이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을 해주자 더불어민주당이 담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집권여당과 배상윤 회장 사이에 이심저심 사법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매우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말 한마디에 공식 TF까지 출범시켜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집권 여당이 맞습니까? 아니면 범죄자 대변인 집단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이 알고 국제사회가 다 아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정권 한 달, 시중에는 범죄자가 피해자 행세하며 떵떵거리고 전과가 훈장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낙제 총리 김민석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데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 역시 하나같이 의혹투성이입니다.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 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겼습니다. 이해 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겹치기 월급, 부동산 투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이용한 주식 투자, 잔해를 앞세운 부동산 갭 투자 의혹은 이 정부가 내세운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나 주담대 대출 제한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기준이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피의자 눈높이로 설정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자료 제출 거부하고 해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면서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편들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유상범 원내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을 출범시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검증해 가겠습니다. 국회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남은 20여일 동안 25% 관세를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고 관세 협상을 주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이다,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는 후보자들이 의혹투성이라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면서 어제 코스피가 3,050대에서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 하락 마감과 관세 여파,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파장에도 우리 증시는 상승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각 한국거래소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우리 증시는 관세 압박 속에서도 내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3,07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79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하자마자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었는데 지금 우리 증시는 오히려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달러에 대해서는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5.3원 올라서 1,373원에 개장한 상황입니다. 증시 상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영장 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은 어떻게 다시 나설 거로 전망이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혐의, 외환죄에 대한 부분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오히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에 목적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죄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아직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도 읽힐 수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다른 카드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사유를 남겨두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일단 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외환죄를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외환죄 등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극심하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방이 고위험 지역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현재 이들적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이 한낮에 36도, 일부 수도권은 37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한낮 장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서쪽 지방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는 올해 최고 더위가 예상됩니다. 대전 36도, 전주 35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30도 등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내려가며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고온이 나타나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요즘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